어린 시절의 핫초콜릿과 휘핑크림이 내 안에 진한 흔적을 남겼는지 그때의 다른 추억들은 점점 희미해지는데 이상하게 그 추억만 점점 진해지는 것 같다. 그 맛있던 핫초콜릿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나는 점점 더 초콜릿을 원하게 되었다. 칼로리도 계산하지 않고 영양사도 오지 않고 오이 샐러드도 먹지 않는 요즘 초콜릿에 대한 갈망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데 내가 초콜릿을 향한 욕망에 그냥 항복해버리기 때문이다. 초콜릿이 혈액순환, 심장, 뇌에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도 없이 많다. 하지만 초콜릿은 레드와인과 비슷하다. 초콜릿이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는 연구가 많은 만큼 초콜릿의 해악에 대해 말하는 반대의 연구도 많다. 지나친 레드와인은 혈당 수치나 심장 부정맥 수치를 높이거나 아니면 우리를 몹시 취하게 만들 것이다. 아주 나이가 많이 들면 가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는 날이 온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바로 지금 초콜릿에 대한 내 생각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86이다. 초콜릿을 먹어서 죽든 그보다 훨씬 덜 기분 좋은 무언가 때문에 죽든 어쨌든 곧 죽을 것이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가 감수해야 할 건 빼놓지 않고 주는 것 같다. 탈출구는 없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 영원히 살 것처럼 초콜릿바를 먹겠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영원히 살지 못한다고 해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내 결정이 초콜릿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한 것 같다. 최근 들어 디저트로 초콜릿바를 한 입 먹을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갑자기 재채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가끔은 8번이나 9번씩 멈추지 않을 듯 심하게 말이다. 재채기가 멈추자마자 나는 바로 한 입을 더 먹는다. 내 나이쯤 되면 가끔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본인의 나이를 80에서 100살 그 중간쯤이라고 말하는 스웨덴 출신의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마르가레타 magnusson인데요. 작가가 되기 전에는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로 더 많이 활동했는데 8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내가 내일 죽는다면이라는 책을 쓰면서 갑자기 작가가 되었다고 하죠. 내가 내일 죽는다면이라는 책은 죽음을 대비해서 더 사용할 것 같지 않는 물건을 미리 버리거나 나누어주는 데스클리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서 다음번에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녀가 두 번째로 쓴 책 초콜릿을 참기에는 충분히 오래 살았어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나이 듦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기록한 글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나이 들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서 1934년생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을 즐기는 14가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보다 11살 연상인 magnuson 할머니의 생각이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다 못해 통통 튀는 공처럼 유연하고 싱싱하며 유머 감각 또한 대단하다. 실상 우리네 인생은 어둡고 우울하며 긍정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은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명랑함과 유쾌함을 발견해낸다. 마르가레타 magnusson이란 스웨덴 할머니의 문장들이 바로 그러하다. 모르면 몰라도 이러한 문장들은 나이 드신 동년배 어른들뿐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인생의 지침이 되고 삶의 안내서가 되리라 믿는다. 네, 함께 있으면 왠지 즐겁고 마음이 편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책도 읽는 내내 그런 친구와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자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결코 늦은 게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무엇을 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다고. 정말 늦어서
죽기 전까지는. 프롤로그. 내가 태어나던 해에 스웨덴 여성의 평균 수명은 66세를 살짝 넘었고 스웨덴 남성의 평균 수명은 64세를 약간 밑돌았다. 우리 엄마는 건강 수칙을 잘 따르셨는데도 68세에 돌아가신 반면 아버지는 81세까지 사셨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아버지는 아마 훨씬 오래 사셨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자면 나는 이미 한참 전에 세상을 떠야 했을 테다. 하지만 집안 내력으로 보자면 고작 86의 햇병아리에 불과하다. 우리 고조할머니는 100살까지 사셨다. 과연 내가 14년을 더 살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게 오래 살 것 같지는 않다. 솔직히 그만큼 살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몇 년 전까지 스웨덴의 전통에 대한 책을 쓰며 보냈다. 데스테드닝이라는 스웨덴 전통인데 영어로는 데스클리닝, 문자 그대로 죽기 전에 해야 할 청소라는 뜻이다. 데스클리닝은 보통 나이 많은 여성들이 하는 일인데 사회가 지금껏 나이 많은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무관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적이고 유용한 철학이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어쨌든 나의 전작 내가 내일 죽는다면은 32개 나라에 번역되어 인생 후반을 살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읽혔다. 뿐만 아니라 이미 데스클리닝을 시작한 진취적인 30대들 역시 그 책으로 큰 도움을 받았으며 덕분에 삶이 정돈되고 차분해졌다는 말을 수없이 전해오곤 했다. 데스클리닝은 한마디로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남기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치울 수 있는 온갖 잡동사니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치워줬으면 좋겠는가? 기억하라. 사랑하는 이들은 당신이 남길 물건 중 몇 가지는 물려받고 싶겠지만 전부는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선택을 쉽게 만들어주자는 말이다. 나는 평생 화가이자 예술가였다. 그러다 갑자기 작가가 되었는데 나는 그 새로운 일이 몹시 마음에 든다. 이 책은 나이 들매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기록이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발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경이로웠다. 그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은 유쾌하고 즐거운 추억은 물론 썩 그렇지 못했던 추억까지 골고루 거닐었다. 그 추억들이 독자들도 즐겁게 해주길,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공간으로 독자들을 데려다 줄 수 있길 바란다. 이 책의 내용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안에 갇혀 있는 동안,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으며 죽음이 그야말로 지척에 있다고 느낄 때 대부분 쓴 것이다. 덕분에 책을 쓰는 동안 우리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들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너무 긴 책은 딱 질색이다. 나이 많은 이들은 400쪽이 넘는 책은 읽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만큼 오래 살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나는 길지 않은 이 책이 점점 길어지는 삶을 어떻게 즐기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알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책이 되길 바란다. 나이 들매 과정을 이해하고 대비하는데 나이 들미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는 그 경위와 슬픔을 이해하는데 너무 이른 때는 없다. 그리고 이 책에는 내 자신의 삶조차 낯설게 느껴질 때 역사의 소용돌이와 시간의 흐름을 겪어내며 내가 외로운 선구자 같았거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인 같았을 때, 때로 어떤 답도 보이지 않았을 때 내가 듣고 싶었던 조언도 담아보려고 했다. 내 조언이 특별히 스웨덴식이냐고? 일부는 그렇다. 스웨덴 사람들만 알고 있는 나이 들매 비밀이 있냐고? 어쩌면 이 책에서 몇 가지는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스웨덴 국민들은 그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 사람들만큼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수명이 심각하게 짧은 것도 아니다.
스웨덴의 평균 수명은 81.9세로 지구상에서 13번째로 장수하는 국가다. 내가 말해줄 스웨덴의 비밀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얼음처럼 차가운 북해에 풍덩 뛰어들거나 스웨덴 노인들처럼 오랜 사우나를 즐기거나 술록불을 갈아 아침 뮤즐리에 넣어 먹는 것은 아닐까 기대하는 독자들이라면 아마 실망할 것이다. 그런 건 몸이 예전처럼 튼튼하지도 않은 내가 추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나는 얼음장 같은 북해에서는 살아남지도 못할 것이고 사우나에서는 미끄러져 크게 다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하니까. 그보다는 꽤 솔직한 편인데다가 현실적이고 감상에도 잘 빠지지 않는 스웨덴스러운 국민성과 더 관련 있는 조언일지도 모르겠다. 나이 드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각종 드라마와 두려움만 살짝 내려놓는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리고 매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나이 듦을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점점 나이 들어가는 삶도 받아들이기 조금은 더 수월해질 것이다. 7년 전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내가 7년 전에 한번 죽어보니 얼마나 빨리 죽는지 죽음을 두려워할 시간조차 없었다. 예테보리 국제영화제가 열리고 있던 2월이었다. 스톡홀름에 살고 있던 나는 들뜬 마음으로 예테보리를 찾았다. 아이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내 자식이 만든 영화 초연을 감상한 후 친구 집에서 하룻밤을 보낼 예정이었다. 날씨는 예테보리답게 역시나 눈 녹은 진창이었다. 커다랗고 촉촉한 눈송이들이 땅에 닿자마자 무릉덩이로 변했다. 친구와 함께 극장에서 나온 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텔레비전을 보며 친구와 더 이야기를 나누려 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몸이 몹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몸 안에 모든 힘이 빠져버린 것 같았다. 나는 친구에게 너무 기운이 없어 일찍 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 겨우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그곳에 없었다.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친구가 지나가다가 내가 평소처럼 옷을 정리해 놓지 않은 걸 보고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똑똑한 친구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내 휴대전화로 아이들에게도 연락했다. 구식문이 달린 작은 엘리베이터에 어떻게 실려가는지도 모르겠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우리는 곧 근처의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으로 갔고 나는 바로 입원했다. 구급차를 타고 오는 내내 의식이 없어 아무것도 느끼거나 인지하지 못했다. 그 시간은 마치 내 삶 한가운데 갑자기 쳐진 과로 같은 시간이었다. 이 모든 일이 약 1시간 만에 일어났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아주 밝고 작은 방에 누워 있었고 젊은 여자 하나가 내 옆에서 웃고 있었으며 비슷하게 웃는 얼굴이던 젊은 남자도 한 명 있었다. 중환자실 간호사들이었다. 간호사들은 세상으로 돌아온 나에게 유쾌한 환영 인사를 해주었다. 믿기 힘들겠지만 간호사들의 웃음에는 전염성이 있었다. 우리는 곧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웃고 떠들었다. 그 젊은이들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내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내가 죽었다 깨어났다는 사실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천사들을 만나셨나요? 터널 끝에서 빛을 보셨어요? 그 후로 내가 수없이 받았던 질문이다. 대답은 아니요였는데 그 대답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다. 나 역시 죽었다 살아나면서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는데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 전원 스위치를 딸깍 꺼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이었다. 많은 이들이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어쩌면 내가 삶을 너무 긍정적인 쪽으로만 바라보는 편이 아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극히 스웨덴적인 현실주의자라고나 할까? 저 너머의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면 우리의 모든 적들도 다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건 사양이다. 나는 싫다. 죽으면 그냥 끝이었으면 좋겠다. 어쨌든 젊은 간호사들의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을 보며 그 작고 밝은 방에 누워 있으니 몹시 행복했다. 나는 살아있다. 죽었다 다시 깨어나. 한두 시간쯤 지나자 내 곁을 지키고 있던 두 명의 환한 얼굴이 나를 일반 병동으로 옮겨주었다. 한밤중이라 다른 환자 두 명이 어둑한 병실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움직였다. 내가 침대에 자리 잡자 다른 젊은 여자 간호사가 내 침대 옆에 앉았다. 나를 조금 더 깨워놓는 것이 그녀의 임무 같았다. 간호사가 해주는 인생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럭저럭 시간이 흘렀다. 지겹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가 간호사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4살과 5살인 두 아들을 키우는 싱글맘으로 예태보리 외곽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알링소스라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곧 기차를 타고 집에 갈 것이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아이들과 레고를 할 것이다. 마침 일요일이니까 나는 재밌는 이야깃거리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듣기만 하면 되었고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게 가라앉았다. 아침이 되자 회진을 시작했는지 친절해 보이는 의사 한 무리가 갑자기 내 침대 주위로 몰려들었다. 심장 판막이 터져 최대한 빨리 꿰매야 한단다. 의사 선생님들은 이미 칼을 갈고 바늘에 윤을 다 냈는지 한시라도 빨리 나를 수술실에 집어넣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날 수술실에서 나는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 영화를 찍는 카메라처럼 위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분주한 발소리와 열리고 닫히는 문소리, 그 와중에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르는 사람들, 내 주위를 빙빙 도는 작고 조잡하고 선명한 피조물들 사이에서 나는 거대한 파도를 탄 듯 공중을 둥둥 떠다녔다. 마침내 그 이상하고 답답했던 혼돈의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내가 깨어나길 기다리며 나를 에워싸고 있는 평범한 상태로 되돌아왔다. 다시 아이들을 만나고 친절하게 친구들까지 찾아와 주어 행복했지만 도대체 내가 얼마나 큰 폐를 끼쳤는지. 나이 드는 건 가끔 이렇게 성가신 일이지만 모두가 그런 나를 견뎌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내 경험에 따르면 사랑하는 친구를 잃을 때 적절한 애도의 방법은 없다. 심장마비나 교통사고로 누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사랑하는 이들과 가까운 친지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누군가 오랫동안 아파 집에서 돌봄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렇게 느끼고 싶지 않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기분이 들지도 모른다. 타인의 요구를 우선하고 자신의 요구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도 좋지 않다. 돌봄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특히 더. 남겨진 이들도 괴롭고 힘들다. 아무리 애도 경험이 많다고 해도 친구가 이제 막 세상을 떠났다면 그가 없는 낯선 삶은 한동안 익숙해지지 않는다. 장례식이 끝나고 죽음 이후의 각종 의식과 번거로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후에야 완전히 달라져 버린 삶이 다시 서서히 시작될 것이다. 남편이 떠난 후 내 삶은 무척 공허하고 쓸쓸해졌다. 그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50년 가까이 부부로 지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을 함께 헤쳐왔고 수없이 함께 울고 웃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어주었다. 나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남편이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그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지 잘 알고 있다. 아직도 가끔 생각한다. 라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가 너무 그립지만 한편으로 그가 늘 나와 함께 있다고 느낀다.
심지어 가끔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나는 두 사람 몫을 한꺼번에 살고 있다. 우리가 했던 생각들, 우리가 누렸던 즐거움, 우리가 해결했던 모든 문제들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나만의 보물이다. 나는 예테보리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한 번 죽었다. 하지만 사는 곳은 스톡홀름이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스톡홀름으로 돌아가 치료를 계속해야 했다. 스웨덴의 국가건강보험은 몹시 훌륭하지만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가 많았다. 여자 간호사, 조종사, 그리고 침상에 누운 내가 경비행기를 타고 예테보리에서 출발했다. 나는 작은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고 누워서 날씨가 안 좋아 안개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창밖을 훤히 내다볼 수 있었다. 간호사는 그날 오전에 다른 환자를 한번 수송했고 나를 스톡홀름에 내려준 다음 또 다른 환자를 데리고 스웨덴 북쪽으로 날아가야 한다고 했다. 쉴 시간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라니. 착륙할 때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지니 기분이 좋았는데 곧 누가 내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제길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거나 해낼 수 없는 상황이라니. 할 수 있는 건 오직 내 곁에 딱 붙어서 돌봐주는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뿐이었다. 그야말로 더없이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스웨덴의 건강보험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른다. 이 모든 것이 거의 무료다. 물론 내가 이를 위해 아주 오랫동안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그래서 나는 죄책감을 갖지 않기로 했다. 바짝 말라버린 얼굴에 부드러운 빗방울은 조금 더 맞고 싶었지만 스톡홀름 외곽의 카롤린스카 대학병원에 입원한 나는 작은 라디오를 하나 부탁해 잠든 사람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라디오를 들었다. 매시 정각 뉴스를 알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내가 정말로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 그 소리를 유심히 들었다. 그리고 1시간에 한 번씩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갑자기 의식을 잃고 고꾸라졌던 그때처럼 모든 것이 재빠르게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눈 깜빡할 사이에 나는 또 집에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매일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할 날들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앞으로의 모든 진료 계획이 우리 집 우편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이어리를 꺼내 날짜를 표시하는 것이 전부였다. 물론 또 해야 할 일이 어찌 더 없었겠는가. 나는 천천히 움직였고 거동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않았기에 물리치료사를 만나러 가는 것만으로도 오전이 다 가버리는 것 같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후마저 다 사라지는 것 같았다. 일단 병원에 도착하면 복도가 끝도 없이 이어졌고 타야 할 엘리베이터를 찾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더 나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피곤한 일이었다. 하지만 물리치료가 시작되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 고생해서 찾아간 보람을 찾고도 남았다. 한 번 받을 때마다 더 튼튼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건 날마다 조금씩 약해지는 내 나이쯤 되면 몹시 생소한 기분이다. 심지어 다시 젊어져서 지금보다 건강했던 몇 년 전으로 되돌아간 느낌까지 들었다. 치료가 끝나자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던 시절이 몹시 그리워졌다.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심장 수술을 받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편해보려는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고 불평불만은 더더욱 소용이 없다. 그저 할 일을 하며 그 시간을 버텨야 한다.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해도. 내 나이가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내가 자주 병원에 실려가 보기도 했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가족과 친구들을 너무 많이 보고 나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지속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가 되면 죽음이 재빨리 다가와 주길 빌어라. 죽었다 살아나 본 사람이 하는 말이니 믿어도 좋다.
죽음이 꼭 그렇게 끔찍한 것만은 아니다. 사랑스러운 문제. 나는 사랑스러운 문제라는 스웨덴 표현을 좋아한다. 그 말이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하는 많은 중요한 일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모든 일이 점점 더 사랑스러운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사랑스럽다는 뜻의 샤트와 고통 혹은 슬픔이라는 뜻의 비스바르가 합쳐진 말인데, 비스바는 보통 짐이나 부담, 성가신 일이나 골칫거리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예를 들어 매달 고지서를 납부하는 일이 사랑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다. 귀찮은 일이지만 낼 수 있는 돈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할 일 목록을 하나 지우는 것도 기쁘다. 더 따뜻한 이해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돌보는 일일 것이다.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건 역시 축복이자 감사해야 할 일이다. 아픈 사람 또한 입 밖으로 꺼내진 못한다 해도 마음속 깊이 고마워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자체로 짐이 되는 것 같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거의 모든 일이 버겁다. 그 모든 짐과 성가신 일과 고통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감사해야 할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사랑스러운 문제를 해결하는 나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몸과 마음을 비교적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고수하는 일상 루틴과 기억력 훈련이다. 기억력이 나빠지고 영민함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살다 보면 언젠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해야 할 일이나 챙겨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느낌도 들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끔찍하게 아픈 상태만 아니라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해내고 기억할 수 있다. 그저 자신에 대한 인내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이고, 어쩌면 관점을 바꾸기만 하면 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기억력이 우리를 더 자주 골탕 먹일 것이다. 하지만 기억력이 좋으면 편한 일이 많아서 나는 여전히 노력한다. 기차 시간표를 외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좋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다. 상대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른다. 그러다 갑자기 생각나면 또 몹시 기쁘고, 마흔만 되어도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나 역시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 42배보다 더 나이가 많은 내가 부엌에 갔다가 뭘 가지러 왔는지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 것도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겠지. 약간 귀찮긴 하지만 어디에 있다가 부엌으로 왔는지 되짚어보면 무엇을 가지러 왔는지도 금방 떠오를 것이다. 되짚어 돌아가는 게 성가시지만 그래도 기억났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은 십자말풀이나 스토쿠가 뇌를 깨우는데 좋다고 생각한다. 브릿지 같은 기억력 게임으로 뇌가 자꾸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한다. 그 말도 맞겠지만 나는 단어 게임이나 카드 게임 실력은 늘 별로였다. 연구자들은 머리를 쓰는 게임보다 신체 활동이 늙어가는 뇌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기억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한 번에 20분 이상은 절대 앉아있지 말라고 말해준 친구도 있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의자는 인류의 가장 위험한 발명품이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다른 무엇보다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죽는다고.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역시 너무 오래 앉아 있지 않으려고 한다. 나는 서 있거나 보조기가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최대한 돌아다니길 선호한다. 아침마다 재미있게 운동하는 방법도 찾았다. 9시쯤 되면 텔레비전에서 짧고 가벼운 체조를 따라한다. 가끔 내 늙은 몸뚱이가 잘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럭저럭 따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한다. 그것도 분명 사랑스러운 문제다. 시간이 너무 많은가? 도대체 잠은 잤는지 싶게 해가 뜨기도 전에 눈이 번쩍 떠지는 낯선 수면 습관이 생겼는가? 그것들이 바로 일상을 전투로 만드는 노화의 또 다른 위험이자 도전이다. 나이가 들수록 어떤 루틴이든 아무리 괴로운 루틴이라도 사랑스럽게 만들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나는 매일 아침 배달되는 신문을 읽고 책장에 있는 줄도 몰랐던 옛날 책을 다시 읽는다. 나중에 시작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취미들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사는 편이며 옷과 침대 시트와 수건도 꼬박꼬박 빤다. 작은 내 보금자리를 최대한 깔끔하게 관리한다. 보금자리가 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 중에 특별한 비법은 하나도 없다. 스웨덴 사람들만의 비밀을 기대했다면 실망이겠지만 나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일상의 루틴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방법을 찾는 데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다고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심지어 몇 주 후에 내가 과연 살아있을지조차 불투명하지만 나의 일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나는 나의 하루하루와 일상의 루틴을 사랑스러운 문제로 바라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RH 코리아에서 펴내고 임현경이 옮긴 마르가리타 막루손의 초콜릿을 참기에는 충분히 오래 살았어였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